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혹시 대답은 이미 들리지만 그래도 혹시 복습 같은 걸 하시나요? 네, 제가 그래서 지난 주 강의 말미에 책으로 복습하시기 좀 여의치 않으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EBS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제 강의가 있다고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아마 이 하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아마 가랑이를 주말에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복습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라도. 왜냐하면 그때 듣는 재미라는 게 있죠. 듣는 재미 있는데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좀 다르게 성인 대상으로 강의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들어도 참 새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들어도 새로우면 복습을 안 하셔서 그럽니다. 그러시고 조금 강의 끝나고 나서 한 5분, 10분이라도 뭐 좀 찾아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난 척 삼아 야 그거 알아? 뭐 이거 이런 거래 이 사람 이런 거래 역사가 이렇대 이렇게 짧게라도 얘기하시면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습은 좀 하기가 그렇죠. 그렇지만 복습은 꼭 가볍게라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화가는 자크 루이 다비드 다음 세대 화가입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다비드와 오늘 소개해드릴 마네 사이에는 한 3, 4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아는 유젠 들라크루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책의 표지 그림 있죠? 아마 그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많이 보셨을 저 그림을 그린 화가라든지 아니면 뭐 밀레라는 화가 아시죠? 만종을 그린 밀레라는 화가라든지 뭐 쿠르베라든지 뭐 이런 화가들이 쭉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오늘 소개해드릴 마네를 만나실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건너뛰고 자크 루이 다비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사 얘기를 먼저 하고 마네라는 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상주의 그림을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식사로서 미술사를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술가는 그냥 현실과 동떨어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개념의 예술가가 등장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서양 미술사의 그 수많은 스타들 있죠. 그 수많은 스타들 가운데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성공을 알린 어쩌면 최초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초기 화가 중에 한 명이 오늘 보실 화가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예술가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화가는 어쩌면 100년 정도 됐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근 한 100여 년 정도 전부터 예술가가 그나마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 전에 수천 년 동안은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겠죠.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는 그 그림을 주문하는 권력자가 원하는 것을 그렸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술의 자유, 이 예술가라는 이 직업군의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나 그 권력이나 그런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이 현대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 세계 어디 가나 인상주의 화가들 그림을 참 좋아하시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합니다. 작년에 빈센트 반 고흐 전시가 뭐 한 70만 명 넘게 관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시 관람객 70만이면 뭐 영화로 치면 1,500만 이상의 효과입니다. 뭐 훨씬 더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이 인상파입니다. 그러면 19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초기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벨 에포크라든지 뭐 그런 시절 있죠. 그 시절에 압도적인 인기를 누린 것은 인상파가 아니겠죠. 신생 장르였던 인상파가 아니라 바로 고전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전주의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화가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자클 루이 다비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만약에 전시회가 두 개 열린다 손 칩시다. 자클 루이 다비드 전시와 모네, 수련을 그렸던 모네 전시. 여러분들은 어디 전시를 가시겠습니까? 뭐 시간이 되면 둘 다 가시면 제일 좋지만 아마 압도적인 비율로 모네 전시를 가실 겁니다. 자,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미술사를 아무리 공부해도 이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피상적인 답은 주겠지만 본질적인 답은 되지 못할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왜 바뀌었냐? 시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꾸죠. 그러니까 고전주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프랑스의 주류에서 인상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의 주류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학자들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프랑스 혁명을 꼽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공화정의 시대죠. 뭐 민주주의라고 그냥 좀 편하게 넓혀서 보자면 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대의제라고 하죠.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뜻을 대표하는 대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꾸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공화정, 레스 푸블리카라는 라틴어에서 온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사회를 운영한다라는 리퍼블릭의 어떤 본질적 개념인데요. 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90년에 걸친 대투쟁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인데요. 그 프랑스 혁명의 상징적 사건이 바로 루이 16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이자 프랑스의 군주였죠. 이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인 역사는 굉장히 많지만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왕을 죽인 역사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왕을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왕의 목을 날려버린 그 사건, 그게 이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을 열었던 것은 대단히 인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뽑고 이럴 때마다 국론이 너무 분열되고 힘들다. 차라리 그래서 왕정으로 가자. 왕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자 그러면 지금 한국 사람들 생각에 왕정으로 가자 그러면 찬성할 사람이 뭐 5% 넘을까요? 안 되겠죠. 그것보다 인류 역사 전체로 봤을 때는 왕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체제입니다. 공화정이 이상한 체제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단군이 나라 세운 지 지금 한 4,500년이 안 되잖아요. 4,500년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화정이 된 것은 길게 잡아야 해방 이후죠. 길게 잡아야 한 60년, 70년, 한 70년 되겠죠. 그러니까 4,500년 중에 한 70년 정도가 공화정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기죠. 그래서 인류사 전체로 봤을 때는 수만 년 중에 한 150년 정도가 공화정이었습니다. 그거 프랑스 경우만 보더라도, 가장 길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언제든 왕정으로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화정 체제 안에도 왕정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합법적으로 죽인 이 루이 16세를 이 단두대에서 죽인 이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에는 가장 단적으로 터진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뭐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이것은 하나의 드러난 이제 표피적 사건이겠죠. 여하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혁명이 프랑스 전역을 이제 뒤덮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프랑스에서 혁명 기념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여행하실 분은 꼭 이날을 띄어서 파리를 가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날을 기념해서 세계 최대의 어쩌면 불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놀이를 이 상식의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불꽃놀이를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왜 에펠탑을 배경으로 하는가 하면 혹시 아세요? 왜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에펠탑을 배경으로 하는지? 뭐 에펠탑이 파리에서 제일 유명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에펠탑이 제일 유명하니까 파리에서 그럼 어디서 하냐? 그 탑도 예쁘고 관광지로서도 그렇고 그 뒤에서 불꽃이 반짝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에펠탑은 1889년에 지어졌습니다. 연도를 잘 보세요. 1889년. 그죠?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만국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만국 박람회가 있었는데 어,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물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게 에펠탑입니다. 그러면 1889년에 에펠탑을 지었죠. 그러면 200주년 때도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없었겠죠. 그러면 1989년에 파리에 만들어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건축물은 과연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루브르 박물관 중에 뭡니까? 루브르 박물관 자체야 뭐 그 전에 있었으니까 바로 유리 피라미드예요. 유리 피라미드가 바로 200주년 기념물입니다. 자,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2089년이 되면 프랑스 혁명 300주년 기념물이 생기겠죠? 지금부터 한 60년 남았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프랑스가 과연 무엇을 짓는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만큼 프랑스에서 의미 있는 일이고요. 문화사나 문화인류학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가 세계사에 기여한, 공헌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 공화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명의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혁명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뭐, 이 직전에 프랑스는 절대 왕정이었는데 왕의 무능함도 한 몫을 했지만 이 왕의 무능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배고파서 일으키는 건 폭동이지 체제를 바꿀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빈곤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폭발점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밀값이 오르고 빵값이 폭등하면서 경제 위기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정치가 유능했으면 왕과 정치가 유능했으면 경제 위기는 돌파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게 줄줄이 넘어지는 이 도미노 같이 쭉 이어지면서 결국 프랑스 혁명이 터졌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신분 제도의 모순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이미지를 보시면 1신분과 2신분이 3신분의 등 위에 올라타 있죠. 당시 프랑스 국민의 한 2, 3% 정도가 1, 2신분이고 나머지 97, 8%가 3신분이었습니다. 신분제 사회라는 이 추상적 표현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차별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 2신분은 모든 권리는 있되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특권층이라고 하죠. 모든 권리를 누리되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세금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자산을 모두 소유하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말 달콤하죠. 그 특권층에 들면. 나머지 그럼 97, 8%는 무엇인가? 모든 의무는 지되 어떤 권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의무를 지나 사회적으로 어떤 권리도 없다. 근데 이 3신분 안에서 이제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회가 이제 변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열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왕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공화정을 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한 체제를 무너뜨리기는 쉬우나 새로운 체제를, 대체제를 세우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남의 어떤 의견을 부정하기는 쉬워요.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부정하기는 쉽습니다. 그럼 너의 대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안을 내세우지는 못하죠. 국가도 역시 그러합니다. 근데 그래서 니네 왕을 죽인 다음에 뭐 어쩌려고 했을 때 우리는 공화정으로 간다. 이 대안을 내세웠던 것이고 그 대안을 안착시킨 것이 결국 프랑스 혁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랑스 혁명이 뭐 한 1, 2년 사이나 한두 달 사이에 완성된 줄 알지만 넓게 보면 90년에 걸친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봅니다. 왕정일 때는 국가의 주인은 왕이었죠. 공화정일 때 국가의 주인은 주권을 가진 시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프랑스 혁명의 전반기, 왕정이 있다가 공화정이 들어서고 그 공화정이 몰락하면서 나폴레옹의 황제, 즉 제정이 들어섰습니다. 왕정, 공화정, 제정. 요게 혁명의 전반기라고 본다면 그 혁명의 전반기에 당대 최고의 화가는 역시 자클 리 다비드였습니다. 그가 왕정일 때는 왕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고 공화정일 때는 공화정 정부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으며 나폴레옹이 등장했을 때는 황제를 위해서 그렸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보셨던 이런 그림들. 그래서 뒷면에 있는 이 성벽은 바스티유 감옥과 그대로 와 있죠. 그러니까 로마사를 이용해서 프랑스 당대를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왕당파와 공화파가 투쟁하는 바람에 프랑스 국민들만 도탄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집중해 보시면 이 프랑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헤르실리아, 두 나라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흰옷 입은 이 헤르실리아를 전면에 내세워서 더 이상 왕당파니 공화파니 싸우지 말고 지혜로운 헤르실리아를 중심으로 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고 이 그림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옷 입은 이 헤르실리아의 자리에는 당시에는 당연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얼굴이 겹쳐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에게 단숨에 픽업이 된 거죠. 다시 한번 선택을 받았고 그가 그렸던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의 그 위대함을 딱 한 장의 그림으로써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 이탈리아 원정 당시의 나폴레옹은 이 그림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은 다큐멘터리라면 왼쪽 그림은 헐리우드 영화로 각색된 것이죠. 사실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상을 그려서 나폴레옹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아주 탁월한 프로파간다, 즉 선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황제의 대관식. 여기에도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조작과 상징 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폴레옹이 보시면 대관식에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이 그림은 다 감추고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란 것은 무엇을 하게 만드는 힘도 권력이지만 했던 것을 안 한 것이냐 보여주는 것도 역시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대관식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저희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혁명의 전반기는 왕정, 공화정, 제정으로 체제가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그리고 1804년에 나폴레옹이 마침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누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폴레옹의 몰락이라는 것이 10여 년 후에 바로 몰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1815년경에는 부정됐던 왕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정이 복구한 게 1815년경이면 이 왕정이 끝나는 것이 왕을 3번 바꾸면서 1848년에 왕정이 끝납니다. 그런데 에드와르 마네라는 화가를 잘 보시면 1832년에 태어났습니다. 1832년에 태어난
이 사람이 10대 시절 교육은 왕정의 끄트머리에서 받았겠죠. 왕정의 끄트머리 아주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이 마네라는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학부모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면 역시 20대 이전 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성장 배경, 환경, 그다음에 사회 분위기, 어떤 집에 태어나는 것인가는 철저하게 우연이죠. 내가 나라나 집안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이 거대한 제비뽑기에서 되게 이제 불평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냥 우연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나 어떻게 살아갈지는 좀 선택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우연과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 에드와르 마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잘 태어난 사람입니다. 운이 좋았죠. 출생의 제비뽑기에 운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아주 상층 부르주아지의 엘리트였습니다. 어머니는 귀족이었습니다. 여전히 귀족제가 있던 신분제가 있던 사회에서 어머니가 귀족이란 것은 본인도 귀족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신분제 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신분을 어디에 따라서 움직이냐 하면 아버지의 신분이 아닙니다. 엄마의 신분을 따릅니다. 어머니가 귀족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종모법이라고 합니다. 종모법, 우리도 조선시대도 종모법을 따랐죠. 그래서 춘향이도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관기였던 탓에 본인도 기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와르 마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요즘 표현으로는 좀 어긋나지만 당시 관념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좋은 피를 타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피를 타고났던 이 에드와르 마네라는 화가는 그렇게 보자면 어때요? 요즘으로 따지면 상당히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겠죠. 왕당파와 공화파가 싸우면 왕당파 입장에 따르는 것이 본인의 가족과 본인의 이익에는 더 부합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네라는 사람은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공화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억압적인 분위기와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본인의 의식은 공화정, 평등과 자유를 향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프랑스에서는 캐비어 고쉬라고 합니다. 캐비어 고쉬가 뭐냐면 고쉬는 프랑스어로 좌란 뜻입니다. 센느강을 중심으로 센느강 우리로 봤을 때는 센느강 아래쪽은 우리는 강남 강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센느강 기준으로 센느강 아래쪽은 강좌안이라고 합니다. 왼쪽 편. 그 센느강 오른쪽을 강우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캐비어 고쉬란 뜻은 뭐냐면 캐비어를 먹는 좌파란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의 나라답게 이 캐비어 고쉬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강남 좌파가 됐죠. 그렇게 보자면 마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포지션이었고 그와 되게 절친한 친구이고 동료이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화가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계급이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화가가 바로 드가입니다. 에드가 드가는 이제 우파 왕당파였던 것이죠. 하지만 뭐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만의 그림은 드가 그림과 나란히 볼 때 훨씬 더 그 그림이 당시에 어떤 역할이었고 자리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돌아가자면 마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마네는 정말 중요한 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브르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한 점을 꼽으라면 당연히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꼽겠죠. 그렇다면은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꼽으라면 대중적 인기로는 빈센트 반 고의 론강의 별밤 그런 그림이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자화상이라든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림 한 점을 꼽으라면 어쩌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올랭피아라는 그 그림이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으로 맨 위에 화면 보시면 제가 써놓은 문장은 르네상스에 확립된 미술의 전통을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미술사의 물기를 바꾼 화가란 뜻입니다. 르네상스로부터 미술의 물길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쭉 잘 흘러왔습니다. 한 방향으로 쫙 흘러왔어요. 그런데 그 물길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한 화가가 누구이냐 하면 바로 마네입니다. 그래서 근대 회화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즉, 근대 미술, 근현대 미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대다수의 다수설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마네입니다. 이 사람은 미학적으로 봤을 때 미술사적 가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가이나 어쩌면 대중적 인기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마네는 도대체 어떻게 이 4, 500년 동안 흘러왔던 미술사의 흐름을 바꿨을까? 자, 요 사진을 잠깐 보시죠. 이게 오르세 미술관 4층에 있는 풍경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보실 때와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있을 텐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뭐가 좀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나나요? 혹시 느껴지시나요? 뒤쪽에서 본다. 뒤쪽에서 보는 건 제가 뒤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뒤에서 보이는 거고요. 앞쪽에 그림이 안전선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도. 그거 말고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미술관, 보통 통상의 미술관이나 갤러리와 좀 다른데? 라는 분 혹시, 서로 보는 곳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 맞은편에도 유명한 그림이 있고, 여기저기 뭐, 오로스 미술관 워낙 유명한 그림이 많아서, 중앙 벽을 활용한다. 뭐, 네, 가벽을 세우는 일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마네의 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네의 방, 옆에는 뭐 드가의 방,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데, 작품의 위치가 좀 낮다. 조명 처리가 그렇다. 미술관 많이 가보신 분들은 요즘은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주로 벽 색깔이 흰색이었죠. 벽 색깔. 그림을 붙이는 벽의 색깔을 통상 흰색으로 합니다. 흰 페인트를 칠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흰색이 아니죠. 그림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벽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할 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간혹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벽 색깔을 왜 바꾸냐면 그림을 흰색으로, 공간을 흰색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게 예전 논리예요. 그러니까 중립적 색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흰색으로. 그렇지만 요즘은 기획자들에 의해서 이 그림을 의 맥락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려면 이제 벽 색깔을 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것도 전시장을 다니시면서 하나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네, 그렇죠. 흰색이 아닌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시할 때 보면 아닌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꽤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되게 거슬리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왜 이런 색을 칠해가지고 잘 안 보이게 하냐,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기획자들, 전시를 기획하는 쪽에서 좀 신경을 이렇게 쓰는구나,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좀 더 그림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그림인 경우에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자면 마네는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요즘 전시 좀 다녀보시면, 어, 전시에서 관마다 어떤 데는 좀 밝은 색도 넣고, 어떤 색은 좀 어두운 벽도 칠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자면, 만의 그림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제가 없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주제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전 그림들,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은 주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마네가 바꿔놓은 게 주제가 없다는 게 마네의 특징이라면 그 전의 그림들은 주제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주제가 있다는 건 뭐냐?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은 압생트를 마시는 남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르주아의 복장인데요. 모자를 쓰고 이 자켓을 입고 망토 같은 걸 걸치고 바지에 이제 구두, 신발을 신고 양말도 보이죠. 그리고 그의 왼쪽 편, 제가 화면 보시면 가리키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압생트라는 아주 독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검은색 술병이겠죠. 술병이 나뒹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마네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슨 말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만에 화가라는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서 관람객들,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림을 그리죠. 무슨 말을 전하고자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뭐여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지난주에 보셨던 자클루이 다비드는 하고 싶은 말이 분명했죠. 나폴레옹은 위대하다. 나폴레옹은 가능성을 위해서 전진한다. 나폴레옹은 법전을 만든다. 이거 되게 확실하고 명료합니다. 누구나 다 설득될 수 있고. 그러면 이 그림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렸을까? 무슨 말을 전하고자 해서 그렸을까? 일상의 삶을 그렸을 것이다. 예술가의 현실. 아, 저 사람은 마네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마네가 아니에요. 부르주아가 압생트 같이 싼 술을 마신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린다.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마네가 아닙니다. 그냥 압생트를 마시는 남자. 주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이 그냥 친한 친구 혹은 지인일 것 같기도 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관 가서 아이랑 이제 여기 학부모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뭐 미술관 가셔가지고 아이랑 그림 보는데 엄마 혹은 아빠 저 화가는 저 그림 왜 그렸어? 저 뭐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야, 술 마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기 술병이 나뒹굴 정도로 술이나 마시고 이거 참 안 좋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학부모 인성 산책이네요. 강의 타이틀이. 자, 그럼 학부모님들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하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궁금해서 강의를 들으시겠죠. 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보려면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게 그림에 그려진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관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을 미술관에 데려가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어른들은 건성으로 봐요. 건성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은 어렵다고 생각되어 있어요. 난 잘 모르고 그림은 어렵고 예술가는 이상하고 괴팍하고 지 맘대로 한다.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관찰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어른들은 관찰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아는 걸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미 판단한 다음에 그에 부합하는 정보만 모은다는 얘기.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죠. 근데 관찰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전제하고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이 그림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사실. 봐서 이해하지 못할 그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열심히 안 보시는 편이에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대체로는 열심히 안 보시고 대충 건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그림 앞에 한 점의 그림 앞에 머무는 평균 시간이 3초가 안 돼요. 대충 이렇게 지나가시죠. 전시회도 가봐도 기다리는데 밖에서 1시간 기다리고 그림 보는데 1시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집중력이 흐려지는 시대라서 집중력도 엄청난 재능이 되어버렸는데 저기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거부터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에 그려진 것들이 있죠. 그려진 것들을 다 쭉 써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걸 모든 매 그림마다 할 수 없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려진 것들을 기록할 줄 알아야 돼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록해야 될 줄 알아요. 기록을 해보세요. 뭐가 그려져 있고, 뭐가 그려져 있고, 뭐가 그려져 있죠. 그러면 저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그렸냐? 어떻게는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그렸어요? 좀 어둡고 그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이상한 건 뭐예요? 어둡게 그려져 있는데 그림자가 져 있어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얘기죠.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림자의 각도로 봤을 때는 오른쪽 위쪽에 있죠. 오른쪽 위쪽에서 빛이 내려쬐는 데서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인공광인가 자연광인가? 프랑스에서 전기가 보급되는 건 19세기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기가 보급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때는 가정 집집마다 전기불이 있지는 않았으나 공연장이라든가 뭐 길거리라든지 큰 술집이라든지 영화관이나 이런 영화관은 아니겠구나. 공간들 있죠. 그런 대중시설에는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짙게 그림자가 진다면 이것은 인공광일 수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그리고 통상 술은 밤에 마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명이 있는, 인공광이 있는 어쩌면 술집 언저리거나 그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자, 요거를 21세기 지금 버전의 한국 버전으로 그러면 옮겨오면 어떤 것인가?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밤에 4, 50대 남자 아저씨가 깡소주를 마시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하고자 하는 말. 술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긍정적 요인은 아니죠. 그러면 화가는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자, 여기까지는 힌트죠. 그러면, 우울한 마음, 시대가 힘들다. 시대가 힘드니까 우울해서 삶이 힘드니까 술이나 마시자. 먹고 살기 힘들다. 몰락한 귀족이다.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있어서 소통하고자 한다. 누군가는 술로. 인생의 고뇌가 있다. 외로움과 허망함이다. 위로다. 옷차림에 비해서 어, 이 남자분이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진 날 술로 좀 달래고 있다. 그런 거죠. 압생트가 70도가 넘는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압생트가 나오긴 하지만 40여 도로 낮춰놨습니다. 저 술을 먹고 보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초록 천사를 봤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독주였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자, 요 방향 말고, 요 방향 지금 쭉 여러분이 열 몇 분이 쓰신 이 의견의 공통된 교집합은 뭐냐면 저 남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남자의 입장이죠. 저 남자가 왜 술을 마실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확실히 우리는 술에 관대한 사회는 맞나 봐요. 그냥 사람이 오죽게 얼마나 힘들면 술을 마시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마시지, 외로우니까 술 마시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관점 말고 다른 관점은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 측면 말고, 그 측면 말고, 여기 이제 기혼자들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저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면을 켜신 분들은 자매님들이니까, 자매님들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데, 편의점 지나가는데, 여러분 남편이 저러고 있어요. 자, 아웃도어 복장 같은 거 있죠? 전형적인 한국의 40, 50대 남자들이 입는 옷차림을 하고, 편의점 의자에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빨간색 의자에 앉아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있고 발 근처에 있는 소주병에 나뒹굴고 있어요. 한심하다. 걱정되죠. 아, 걱정된다. 아, 그쵸. 되게 사랑하나 보다. 한심하다. 수치스럽다가 좀 더 현실적 표현 같은데. 즉, 그 말은 뭐예요?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거죠. 술 마시고 술병이 나뒹굴고 있잖아요. 술병이 여기 나뒹굴죠. 그럼 뭐예요? 술이라는 것은 기호식품이라고는 하지만 절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저렇게 흐트러지는구나라는 도덕적 비난의 대표적 소재가 바로 이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은 마시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야, 참 힘드니까 술을 마시고 좀 훌훌 털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방종하게 저렇게 술을 마시냐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면 대부분 그림이란 것은 술 마시는 자의 외로움과 고독을 위로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산업화 시대에 있어요. 에드워드 호퍼 같은 그림 보시면 좀 그렇죠. 그런데 그 전의 사회는 도덕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술을 어, 마시는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위로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도덕적 비난으로 보통 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그러면 뭘 봐야 되냐? 만해 시대의 주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만해 시대의 주류 그림이라는 것은 정답의 그림이란 뜻입니다. 정답의 그림.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1863년에 국가미술대전의 우승 작품은 바로 자크 루이 다비드의 제자였던 알렉산드르 까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여기에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가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는 신화의 세계를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여기는 주제가 명료하죠. 이 그림을 오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에 관한 그림인가? 왜 그렸는가? 그 모든 것은 명확합니다. 이것이 정답의 그림이고 주류의 그림이고 고전주의라고 합니다. 신고전주의. 이런 그림이 정답의 그림이에요. 이 말은 뒤집으면 뭡니까? 한 발 더 들어가 보세요. 이 그림이 정답의 그림이란 것은 이 그림을 보듯이 아까 그 그림도 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가실 때 대부분의 한국 관객들은 영화를 어느 영화의 작법에 따라서 보냐면 헐리우드 영화의 작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무릇 헐리우드 영화의 작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정말 재밌게, 딴 생각하지 않게, 실심 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며 볼거리가 풍부한. 그런데 헐리우드 영화 보는 그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랑스 예술 영화 보면 재미가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반대로 프랑스 예술 영화를 통해서 영화 보는 법을 배운 사람은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2분도 못 봐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렇다면 좋은 관객은 어떤 관객인가? 헐리우드 영화를 볼 때는 헐리우드 영화 보는 방법으로 보고 예술 영화 볼 때는 예술 영화 보는 방법으로 보는 게 좋은 그리고 훌륭한 관객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헐리우드 영화 보듯이 예술 영화를 보니까 지루해서 못 보는 거죠. 그대로 여기에 적용시켜 볼까요? 이 까바네르 그림은 헐리우드 영화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림을 봤어야 돼요.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마네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런 그림을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마네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아까 그 시점,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신화를 그림으로 보여주던 그 시대의 그 방식대로 이 그림을 보면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그림의 주제는 어디 있는가? 이 그림을 왜 그렸는가? 그림으로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는데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면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양말. 왼쪽 발에 초록 양말 보이시나요? 바지가 끝나고 끝단과 구두 사이에 비치는 이 양말. 요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황당하죠? 이 그림 어디에도 도덕적 비난이나 위로가 없다. 이것을 이 만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생트를 마시는 남자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불경함을 만들어냈다. 불경함이라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어른이나 전통에 대해서 예의가 없을 때 넌 참 불경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 만해의 선생님인 토마스 코트리는 유젠 들라크로와의 제자였습니다. 이게 고전에 가까운 사람이죠. 낭만과 고전에. 이 사람의 이 불경의 본질적 내용은 뭐냐면 너는 프랑스 예술, 프랑스 그림의 전통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회화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구축해왔던 그 예의가 없다. 왜? 주제가 없거든요. 마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어떤 메시지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이 양말색으로 대표되는 색감이었어요. 색감. 이 색깔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시대 사람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색깔의 양말을 신고 있는 우아한 남자예요. 되게 매력적인 남자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의 이미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저 색깔이 예뻐서. 여러분들께서 빈센트 반 고흐 그림 롱강의 별밤 이런 거 보시면서 그 사람의 뭐 인간의 슬픔이라든가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다 오류입니다. 고흐의 그 그림은 그냥 파란색이 예뻐서 그런 거예요. 고흐의 뭐 인간사가 어쩌고 삶이 어쩌고 뭐 동생의 도움이 그건 다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 그림 자체는 색깔의 아름다움이에요. 색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빚어내는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간의 고뇌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건 다 보는 사람이 정보에 의해서 오염된 관점이에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흐의 해바라기 어디에 거기에 인간의 슬픔과 그 사람의 고뇌가 있습니까? 그게 만약 그렇게 보이시면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클림트의 키스를 볼 때 그 금빛이 아름다운 거지. 거기 그 여자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자의 발 뒷부분은 절벽에 낭떠러져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키스가 주고 있는 위험한 느낌 느끼셨어요? 안 느껴지죠. 그냥 금빛의 아름다움만 느낍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마네라는 화가예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색깔이었습니다. 아, 저도 저 양말 색상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분들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은 무학의 통찰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공부를 좀 하시면 그림 보는 눈이 되게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색상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하나의 그림은 이야기를 표현하고 하나의 그림은 색깔을 표현하고 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죠. 그죠? 그래서 만의 이 그림이 바로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이야기의 방점을 찍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림이 이야기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측면인데요. 그 얘기는 다시 이따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맨 밑에 보이는 것처럼 없는 주제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죠. 왜냐하면 비너스의 탄생을 보듯이 그 그림을 보니까
신화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니까 압생트를 마신다는 건 술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어떤 요인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게 진짜 술을 과음하면 문제가 된다. 뭐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했으나 마네가 그리고자 한 것은 그런 도덕적 비난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그의 전성기 시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직 그는 청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회가 명료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스승이 야, 네가 이렇게 예의 없는 그림을 그릴 거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나가서 네 혼자 그림을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래요? 그러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본인이 이 푸트리의 이제 아틀리에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린 게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도 이해하고 있지 않은, 이해하지 못한 그런 그림인데요. 그림의 제목은 늙은 음악가입니다. 늙은 음악가인데 이 사람들은 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어, 그림 잠깐 보실까요? 왼쪽 보시면 이 여자 소녀가 안고 있는 이 금발의 이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인지 인형인지 불분명하죠. 뭐 그건 그렇다 손 칩시다. 그 내려가서 밑에 보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맨발이죠. 그럼 왜 맨발일까? 그 보통 생각하기에는 가난한 사람이어서 맨발인가? 라고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발이 굉장히 깨끗하죠. 깨끗한데 맨발이야. 그렇다면 좀 이제 으스스한 상상을 하자면 그럼 귀신인가? 근데 유럽에서 귀신들이 맨발이라는 그런 얘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맨발로 나와 있는 얘는 왜 여기 있는가? 옆에 있는 두 명은 어떻습니까? 키가 되게 둘이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아이들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소인증, 즉 난쟁이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눈도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지 않은 좀 중심이 맞지 않은 느낌이죠. 자, 세 번째, 이 남자, 이 사람이 늙은 음악가니까 제목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늙은 음악가가 음악을 연주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주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연주해서 돈을 벌려면 도시의 중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좋은데 여기는 누가 봐도 중심가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럼 연습 중인가? 그런데 화가를 정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바로 이 남자죠. 이 남자 아까 바로 그 남자입니다. 압생트를 마시는 남자의 그 남자. 요 네 명은 옷차림이나 뭐 이런 것이 하나로 묶여 있죠. 비슷하죠. 하지만 오른쪽에 두 명은 전혀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왼쪽은 뭐 예를 들어서 한복을 입고 있다면 오른쪽은 양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장이 다릅니다. 더욱 놀라운 점. 이 그림을 공개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점은 이런 요소들이 아니에요. 혹시 아실까요? 이 그림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그림에서 사람들이 당시에 보고, 아니, 저걸 왜 이렇게 그리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 혹시 보이실까요? 뭐가 좀, 지금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이상한 게 없는데, 저 19세기 중후반에 프랑스인이 보았을 때는 되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장소가 하늘과 가까운 언덕 위인 것 같다. 언덕 위일 수 있죠. 그죠? 약간 높은 지대. 아래에서 위로 약간 내려다보는 듯한? 아니면 그런 어떤 구도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점이 이상합니까? 제가 드렸던 힌트는 지금 보면 아무렇 이상하지 않다. 그래도 원근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게 좀 멀어 보이잖아요. 그죠? 더 직관적으로 딱 보입니다. 그쵸. 옷차림이 좀 안 맞는 것도 있죠.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음, 다 남자인데 여자가 혼자 등장한다. 그죠? 여자가 혼자 등장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음악가가 정면을 응시한다. 그림에서 정면을 본다는 것은 그림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한다라는 뭐 그런 뜻이 통상 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안 보이죠, 그림에서.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약간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여자아이가 들고 있는 게 악인지 인형인지 모르겠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충격받았으나 지금의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 그쵸? 아까 위에도 어떤 분이 쓰셨는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있는 분 있죠? 지팡이를 왼손에 짚고 있는 저분. 저분은 어떻습니까? 반만 그려져 있죠. 바꿔 얘기하면 반이 잘려 있죠. 사람을 다 그리지 않고, 온전하게 그리지 않고 잘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사람을 자르고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저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사람이 잘려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그렸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반만 잘랐을까요?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다가 사람이 이렇게 잘려 있는 경우 있어요. 잘려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사진기가 알려진 다음부터에 그려진 그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진의 화각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당시 사람들은 저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좀 힙한 느낌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요 구도를 가장 많이 잘 쓴 화가가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드가라는 화가입니다. 에드가 드가의 무용수 발레리나라든가 아니면 여러 발레 연습 중인 발레리나라든가 이런 그림 보시면 항상 사람들이 좀 잘려 있죠. 가로로도 잘려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좀 다소 생소한 면이었다. 그리고 충격을 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젊은 소설가이자 평론가였던 에밀 졸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림의 역사적인 사실, 아까 보셨던 자클리 다비드 같은 그림이죠. 혹은 신화를 그리는 그림, 즉 신고전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영혼, 이것은 낭만주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밀 졸라가 봤을 때는 마네의 그림은 이해받고 있지 못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 그림은 신고전도 아니고 낭만주의도 아니다. 이 그림이 좀 새로운 그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1863년에 이 두 점의 그림이 동시에 나왔는데 왼쪽 그림은 아까 보셨던 저 그림은 국가미술대전이라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미술 행사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가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그림의 정답이었어요. 그냥 오른쪽 그림, 이 아까 보셨던 마네의 이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그림은 그 같은 해에 살롱에 냈다가 낙선한 그림이에요. 근데 낙선작이 워낙 많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특별히 어, 떨어진 그림을 모아서 전시를 시켜줘라. 그 떨어진 그림을 모아서 했던 전시가 바로 낙선전인데요. 그때 이 그림, 만의 이 그림은 낙선전의 초대형 스타 작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왼쪽 그림을 무너뜨린 그림이 되는데요. 역사로 봤을 때 역사는 항상 두 번 평가받잖아요. 당대에 한 번, 후대에 한 번.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당대에는 최고의 그림으로 칭송받았으나 후대에 의해서 잊혀진 그림이 됐다면 오른쪽 그림은 당대의 평가는 아주 박했으나 후대에는 걸작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대에도 최고의 그림이고 후대에도 최고로 평가받는 그림들이 있죠. 뭐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같은 경우는 당대는 인정을 많이 못 받았죠. 뭐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래도 만해 이전의 대부분의 화가들은 당대에도 최고였고 후대에도 최고로 평가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 그림, 요 만해 이후로는 당대에는 인정을 잘 못 받았으나 후대에는 인정받는 경우가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화가 한 명을 꼽으라면 또 이 만해인데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큰 업적, 실적, 미술사적 업적이라 그러면 원근법과 해부학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원근법을 쫓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그림 보시면 뒤에 여자분 있죠? 저 여자분은 지금 그려진 크기의 절반 정도로 그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색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의 시각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저 뒤에 여자를 집중해서 볼 때는 저렇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원근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심사위원들은 이런 원근법조차 비례조차 맞추지 못하는 화가라는 점. 두 번째는 어, 이런 여성 누드가 등장하면 그림은 좀 신화라든가 이런 걸 그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은 물론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긴 하였으나 현실 부르주아의 살아있는 여자를 그렸다라는 것이 보이죠. 왜냐하면 직접 여기를 보고 있죠. 세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왼쪽 아래쪽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죠. 마치 손에 잡힐 듯하게 세부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이 물속에 이 거품이 있는 것은 제우스의 정액으로부터 비너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함이고 이 머리카락 같은 부분까지도 굉장히 세밀하게 잘 그려져 있죠. 여기는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리다 만 것 같죠.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마감 시기에 쫓겨서 그리다 만 그림을 낸 줄 알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제나 누드의 법칙, 원근법, 비완성작, 완전히 왼쪽 그림이 그림의 정답일 때 오른쪽 그림은 그림의 오답이었죠. 오답 노트입니다. 틀린 답들만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연일까? 일부러 그랬겠죠? 이렇게만 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답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낙선전에 와서 저 만의 그림을 해코지하려고 했습니다. 스캔들, 엄청난 스캔들로 마네가 단숨에 스타가 됐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 대중 사회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스캔들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스캔들을 통해서 스타가 되고 또 역시 그 스타는 스캔들로 인해서 몰락하기도 하죠. 근데 마네는 스캔들 메이커 스타라는 이 대중사회의 하나의 법칙과도 같은 그 경로를 통해서 유명해집니다. 악명 높은 예술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보시다시피 왼쪽과 오른쪽 요 두 모티브를 갖고 풀바디의 점심을 그렸던 것이에요. 저기서 그림을 따왔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그림 보시면 거의 구도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오른쪽 여자들은 뮤즈입니다. 음악의 신 뮤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의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드로 그려도 돼요. 근데 마네의 그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현실의 여자야. 왜 현실의 여자인가? 마네가 낙선전에서 이 여자를 모델로 해서 스페인 투사 복장을 한 초상화를 이따가 보시겠지만 올랭피아 옆으로 양쪽 옆에 두 점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남자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저 여자는 현실에 살아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네가 그렸던 게 바로 이 작품이죠. 풀바디의 점심과 올랭피아. 모나리자가 루브르 밖으로 나간 적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난 사건 이후로 두 번 있어요. 한 번이 뉴욕 전시고 한 번이 도쿄를 거쳐서 러시아에서 전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번 말고는 모나리자가 루브르를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징과 같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르세 미술관의 상징과 같은 작품을 꼽으라면 풀바디의 점심과 바로 이 올랭피아입니다. 이 두 점이 대중적 인기는 좀 덜하지만 미술관의 존재 근거로 따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두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오르세를 벗어나서 다른 미술관에 대여된다면 정말로 오르세로서는 큰 결정을 한 셈이 되겠죠. 그리고 미술사 교과서에 반드시 나오는 그림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이 그림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역시 아까 그 풀바디의 점심에 왼쪽 편 누드로 있던 그 여성 모델인 빅토린 메랑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침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하녀가 꽃다발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그림이 왜 그렇게 도발적인가? 그 힌트는 그녀의 그 끝에 있는, 발치에 있는 저 검은 고양이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지금 어떤 포즈입니까? 꼬리를 이렇게 세우고 있죠. 고양이는 언제 꼬리를 세우는가? 낯선 자를 경계할 때 꼬리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림에서 낯선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낯선 사람일까요? 저 고양이 입장에서. 화가가 낯선 자이죠? 그죠? 그림을 그릴 때는 화가가 낯선 자이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전시할 때는 누가 낯선 자일까요? 그렇죠. 관객이겠죠. 자, 그 말은 뭡니까? 이 그림은 일종의 연극적 그림인데 지팡이를 그 당시 부르주아 남자들이 아까 그 보셨던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게 이제 부르주아들의 그 기본 세팅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 그림 앞에서 서서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맥락상. 검은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고 내가 그림을 보고 있어. 그러면 이 흑인 여자 하녀인데 이 하녀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 저 남자가 보내준 꽃다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 창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그림 보러 온 관람객인데 창녀를 고르고 있는 손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건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왼쪽 위를 보실까요? 초록색 커튼 보이시죠? 뒤편에도 커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 앞에 서기 전에는 커튼으로 쳐져 있다가 마치 이 남자 손님이 이 그림 앞에 서니까 커튼을 치고 뭐 예를 들면 몇 번 여자라고 매춘부를 보여주는 그런 형상이 되겠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지금 이 그림 앞에서 분노하는 남자들은 잘 없겠죠? 저 당시에 통계를 보면 파리에서 20대 여자들, 그러니까 등록된 창녀가 2만 5천에서 2만 8천 명 정도였습니다. 등록된 창녀가. 등록되지 않고 활동하는 여자는 훨씬 많았겠죠. 그렇다면 당시에 20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 여자들, 파리의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여자들의 3분의 2는 매춘과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봤을 때 이 그림 앞에 서 있는 부르주아 남자는 지난 밤에 매춘부를 골라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부르주아 남자들이 그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부르주아 남자들이 나는 그림 보러 온 남자인데 졸지에 창녀를 고르고 있는 손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들켰다죠. 마네는 이 그림을 통해서 나는 네가 지난 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도둑이 제발 저린 셈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남자들이 지팡이로 이 그림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디가드, 가드 2명을 세웠으나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림이 점점 높은 곳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닿지 않는 곳까지, 천장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굉장히 현실을 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만해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압생트를 마시는 남자의 양말처럼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색깔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흰색 시트와 누런색 몸입니다. 아까 비너스의 탄생에서 비너스의 몸 색깔은 뭐였습니까? 마치 대리석과 같은 흰색이었죠. 하지만 만해는 현실의 육체에 근접한 누런색,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걸 살색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요. 베이지색을 선택하고 있죠. 이게 실제 이 몸 색깔에 근접하죠. 그래서 흰색, 이 누런색을 확장시키고자 이런 뭐죠? 이게 침대 위에 올려놓는 그거를 이렇게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를 이루기 위해서 침대의 흰 시트를 강조하고 있죠. 어쩌면 이 그림의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적 맥락보다는 저 색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림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자극을 줬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은 화가는 누구인가? 압도적으로 마네입니다. 마네만큼 욕을 많이 먹은 화가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기존 그림과 너무 다른 그림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향했던 바, 그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이제 여기에 만나는 지점인데요. 에밀 졸라는 그래서 너무 일찍 마네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는 취지로 다음 세대에서는 이해받을 것이다 라고 했으나 에밀 졸라의 이 예언은 틀렸습니다. 마네는 살아있을 때 그것이 비록 생애 후반부이긴 하였으나 죽기 1, 2년 전에 국가미술대전에 물론 뽑히기도 했고 그리고 그 문화 훈장을 레지옹 도네르라는 나폴레옹이 만든 그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레지옹 도네르의 1호 수상자가 누구인가 하면 지난주에 보셨던 자클루이 다비드였습니다. 자클루이 다비드가 받았던 그 훈장을 마네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 만의 가치를 알아챘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통신 수단의 발전 때문이었습니다. 뭐 언론이나 신문이나 전기나 뭐 기차나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발전하면서 사람들한테 만의 작품의 가치를 빨리 알게 된 것이죠. 아시다시피 텔레비전 시대에 한 명의 스타가 되는 기간이 만약에 석 달이라면 지금 같은 SNS와 유튜브와 이런 시대의 스타가 되는 것은 일주일 만에도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의 대중사회 속성상 스캔들을 통해서 스타로 등극하기에 굉장히 그 시간이 짧아진 것은 그런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상화라면 그리는 사람의 인격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마네의 어떤 조급함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에밀 졸라입니다. 회색 바지에 검은색 자켓을 입고 그가 펼쳐놓은 책을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이 있는 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술과 관련된 책일 가능성이 크겠죠. 예술에 관련된 두꺼운 책을 읽는 이 사람은 예술의 전문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뒤를 보실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왼쪽은 우키요에라고 당시 인기 있는 일본 목파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벨라스케스 그림의 파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전도 잘 알고 지금 유행하는 그림도 잘 알아요. 그렇게 예술에 정통한 사람이 지금 어떤 복사본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올랭피아의 엽서본 혹은 복사화를 갖고 있죠. 그죠? 하나본. 그러니까 에밀 졸라 같은 이 남자 같은 예술의 전문가가 내 그림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제대로 된 화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깃털 펜이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노트북이죠. 그 뒤에 있는 마치 이 프로그램북 전시회 카탈로그 같은 게 뭐예요? MANET, 마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술의 전문가인 이 사람은 마네라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그림을 모르는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의 권위를 빌어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오해를 되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그림을 그린 마네를 좀 어떻게 에밀 졸라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오해받고 있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어떤 권위자가 나를 칭찬하거나 나의 작품을 제대로 평가해주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권위에 좀 기대고 싶죠. 그런 게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도 역시 그런 맥락도 있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마네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색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네는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가? 이 그림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이 그림을 갑자기 딱 보여드릴 테니까 저 뒷그림을 보자마자 제일 잘 보이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자마자. 자, 보세요. 집중하시고. 하나, 둘, 셋. 자, 제일 먼저 뭐가 보이십니까? 좀 전에 이 그림. 제일 먼저 뭐가 보이셨어요? 사람이 누워있고, 오른쪽에 칼이 보이죠. 여기, 오른쪽에 칼이 있고, 사람이 누워있죠. 깃발 핑크색이 보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죽은 투사를 그렸습니다. 여기 칼에 찔려있고 피가 흐르고 있죠. 근데 이게 잘 보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투사, 죽어가는 투사를 그릴 때 누가 이렇게 그렸을까? 죽어가는 투사라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소재잖아요. 피라든가 긴박함이라든가 이런 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핏자국 보이세요? 여기 요만큼 있고 여기도 좀 단추처럼 이렇게 손에 붙어 있죠. 근데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정과 흰색, 그 다음에 이 분홍빛 이 깃발, 오른쪽에 칼, 그 다음에 단정한 이런 얼굴, 이런 게 보이지, 피가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 만에는 죽어가는 투사라는 이 죽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다른 부분이죠. 이 사람의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소재들이라든가 이런 게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의 관심은 확실히 다른 곳에 있죠. 그곳이 어디인가? 보시면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중에 피카소가 다시 그리는 저 피리 부는 소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소년 제일 먼저 뭐가 보이십니까? 빨간 바지, 그 다음에 검정에 금색으로 된 저 두건 같은 바지가 보이죠. 이 금색 피리 같은 거나, 그죠? 소년의 표정도 보이시기도 하지만 빨간 바지와 검정 자켓,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볼까요? 색깔이 먼저 보이죠. 색깔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보이죠. 이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원근법을 없앤 이유가 뭐겠어요? 원근법은 미술사에서 왜 등장하냐 하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원근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쪽에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뒤쪽에 작게 그린다. 이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보시죠. 이 그림도 역시 색깔의 강조죠. 흰색과 검정 옷을 입은 이 여성.
붉은색 카우치, 흰색과 붉은색이 합쳐진 오렌지색, 그리고 이 여성분과 색채가 그대로 이어지는 흰 바탕의 검정 얼룩의 고양이. 굉장히 음악적이지 않습니까? 반복하면서 약간 다르게 반복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 시대의 관념으로는 고양이는 보통 여성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카우치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 있는 것과 고양이가 이것을 갖고 논다라고 하면 뭔가 이게 성적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전 같으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해의 관심은 그런 성적 관심이나 고양이의 상징을 버리고 색채로서 변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반고전적인 면은 그림의 이야기나 사건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그림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냥 제목을 가리고 보여주면 어때요? 부인과 남편 같죠? 남편은 오른쪽 요만큼의 공간에 속해 있고 여성은 부인은 이렇게 넓은 공간을 선택하고 있죠. 부부 간의 대화 단절이라든가 소통의 부재 뭐 이런 주제 같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인물은 마네의 부인이고 마네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네가 이 그림을 왜 그렸냐? 흰색을 그리고 싶어서 그렸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마네는 그림을 통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모든 그림들은 잘 그린 대부분의 그림은 그림이란 것은 이야기나 사건을 표현했어야 돼요. 자크 루이 다비드 보셨죠? 나폴레옹 다 사건과 이야기죠. 근데 마네는 그림의 이야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전의 관념이 뭐예요? 인물, 즉 대상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공간과 면적으로서 인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시 주류의 그림, 주류의 정답의 그림을 그렸던 고전주의자, 신고전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색깔놀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림이 색깔놀이냐라고 비아냥댔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림을 못 그린다. 그림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 이렇게 폄하하고 비아냥거렸죠. 당연히 살롱에도 떨어졌습니다. 안 팔릴 수밖에 없죠. 저런 그림을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실래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그림. 이 그림은 이 소년이 사야 돼요.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이 소년이 사야 돼요, 이 그림. 당시에 그림을 사는 부자나 부르주아들이 봤을 때, 쟤 누군데 내가 저걸 사? 저기 아무런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비너스의 탄생한 황제가 왜 샀겠어요? 비너스잖아요. 신화에 나오는. 아주 우아하고. 근데 얘 동네에 있는 얘 누군데? 얘 누군데 내가 이거 그림에 돈을 써?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도 이 여자가 사야 되고, 똑같아요. 이것도 다 이 사람들이 사야 돼요. 이 그림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는 마네가 자기가 사야 되죠. 자기 부인과 아들이니까. 이 그림을 누가 사냐는 거죠.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흐가 감자를 먹는 사람들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그림은 감자 먹는 그 가족이 사야 돼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게 그림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고전주의자들은 그게 그림이 아니다. 그건 그냥 색깔놀이일 뿐이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마네의 대답은 그것이야말로 그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이유. 그러면 마네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근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색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색의 조화나 균형, 비례, 대꾸, 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겁니다. 느낌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요 부분, 자, 여기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은, 무엇으로 그리냐? 그림은 무엇으로 그리냐 하면, 그림은 캔버스에 붓으로, 물감으로 그리죠. 캔버스, 물감, 붓, 요 세 가지로 그리죠. 근데 이 재료, 이 도구는, 도구잖아요? 이 도구는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죠. 지금까지 그림은 뭘 하는 도구였냐면 이야기를 표현하는 도구였어요. 이야기를 기록하는 도구였어요. 이야기. 비너스가 실제로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죠. 뭐 신화니까 사실도 아니지만. 그런데 비너스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기록했죠. 그러면 이야기와 그림, 둘의 관계는 뭡니까? 그림이 우선이에요? 이야기가 우선이에요? 그림과 이야기를 주종 관계로 따지면 뭐가 주가 되겠어요? 예전 관념에서. 보존주의자들한테. 이야기가 우선이죠. 이야기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그림은 뭡니까? 이야기에 종속되어 있었겠죠. 그림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기록하는 수단이기도 했죠. 야, 여기 그림 있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인 거예요. 나폴레옹이 말 타고 그렇게 훌륭한 말을 타고 알프스 협곡을 넘었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 그림은.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죠. 대관식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대관식에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그림에서 왜곡되었고 조작되었던 정보들은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현대인들도 그 그림은 다 사실로 받아들이죠. 인간은 요즘은 많이 들어졌지만 가짜뉴스들의 어떤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TV 나오면 옛날에는 TV 나오면 다 사실로 이해했죠. 논쟁이 붙었을 때, 야, 그 텔레비전에서 봤어. 하면 그냥 그게 사실로 이겼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인간의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중요했어요. 그림은 그것을 하위 개념이었고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보전주의였어요. 낭만주의였고 사실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만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사진기가 나왔는데 무슨 그림으로서 이야기를 기록하냐? 이야기로 기록할 거면 그냥 사진을 찍든지 글을 써라. 더 이상 그림은 이야기의 종속수단이 아니라 그림은 그림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어쩌면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림의 독립, 이야기로부터 그림을 독립시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주된 시절이니까 그림의 아름다움은 재현미라고 했습니다.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어떤 이야기를 눈에 보이도록 얼만큼 잘 보여주는가가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재현미. 그런데 이야기의 종속 수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만에는 그림의 아름다움을 재현미가 아니라 어디에 두겠어요? 조형미에 둡니다. 얼마나 조형적으로 아름다운가. 여기서 뻗어나간 생각이 뭐예요? 김한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는 재현미가 있습니까? 없죠. 그게 무슨 이야기를 재현해요, 거기에. 색채의 아름다움, 조형이 있죠. 조형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만해가 없었으면 김한기도 없는 거예요. 로스코도 없는 겁니다. 박수근 그림 떠올려 보세요. 박수근 그림의 그 황홀함의 질감, 흔히 마티에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무엇이 그려져서 그 수군의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그 스타일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든 롱강의 별밤이든 해바라기든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해바라기를 그려서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 색채감과 그 질감, 붓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느낌 있죠. 그게 조형미입니다. 지금의 그림의 아름다움은 재현미가 아니라 조형미죠. 그렇게 회화의 역할의 질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마네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주의는 얼마나 이야기를 잘 그럴듯하게 회화적으로 재현하는가가 중요했으면 마네 이후로는 뭐예요? 조형적 아름다움. 그래서 모네의 수련을 재현하지 않고 수련의 아름다움을 회화적으로 조형해냈죠. 그래서 모네의 수련은 수련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수련을 소재 삼아서 색채의 아름다움을 빚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 혹시 있을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마네의 기여, 공헌, 역할 때문에 오르스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는 마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외워두세요. 마네 이전에 그림의 아름다움은 재현이었으나 마네 이후로는 조형이다. 그렇죠. 대단한 분이죠. 물기를 바꿨다니까요. 역사의 물기를 바꿨어요. 아, 이 메시지를 마네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예술가가 글로써 자신의 생각을 남기는 경우 굉장히 드문데요. 들라크루아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마네가 직접 기록한 것은 인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증언이나 분석, 해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 얘기한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은 딱 안 나네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은 제가 공부해서 제 언어로 표현한 것이니까, 학자들마다 이제 표현하는 언어가 좀 다르겠죠. 그렇긴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네가 지금까지 그림의 아름다움은 재현미였으나 나는 조형미로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죠, 당연히. 예. 그것은 해석의 영역에서 학자들에 의해서 후대에 정리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제가 혹시라도 찾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인공지능 있잖아요. 제미나이든 챗 GPT든 뭐 이런 거 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직접 그 화가가 했다는 한 말보다 후대의 어떤 학자들이 했던 말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인공지능의 잘못이 아니죠. AI는 사실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이제 거짓말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정보를 빨리 가져오는 거잖아요. 정리해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놨던 정보가 틀린 정보가 워낙 많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네가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예를 들면 지금 그림 보듯이 이런 겁니다. 마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해받지 못했지만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산업혁명이든 이런 프랑스 혁명이든 그림은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기차가 다니고 전기불이 들어오는 전보가 되는 시대에 무슨 비너스나 그리고 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동시대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 마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탁월한 사고의 소유자이신 거죠. 철학적인 면이 있죠. 그리고 마네가 보기에 사진기가 등장한 이후로는 이야기를 즐기는 것이 그림이 아니라 색깔을 즐기는 것이 그림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그림이다. 그래서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다빈치의 성이 여기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루브르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모나리자라면 인상파 미술관의 보고라는 오르세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풀바디의 점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빈치와 마네 사이에 있던 미술사는 다빈치 이 양식의 그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린 그림이 바로 마네였던 거죠. 그래서 마네는 이름은 사실 헷갈리는 분도 많죠. 마네, 모네 헷갈리는 분도 많고 모네가 더 인기 있다 보니까 모네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마네가 없었으면 모네도 없습니다. 마네가 있었으므로 모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을 통해서 결국 인정을 받게 되고 화가들의 황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젤 앞에 앉아 있는 이분이 이제 마네인데요. 그래서 왼쪽은 다비드 제자의 그림이고 중간이 마네고 오른쪽 미래의 그림이라는 것 저것이 바로 모네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마네가 얼만큼 시대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시대로 열었는지 미래를 향해 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자면 다음 주에 이 모네를 통해서 이 부분부터 다시 살펴보시자면 모네가 어떻게 마네 유산을 계승하면서 인상주의를 완성했는지를 저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네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마네에 대한 이야기 꼭 한번 복습하시고 모네를 들으시면 조금 더 잘 이해되시지 않을까. 특히나 올해가 모네가 죽은 지 100주기 되는 해여서 세계적으로 모네에 관한 전시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잘 모네 강의 때 저희들이 만나서 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